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다시금 불붙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데 이어 여러 보수단체가 현재의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며 시중 교과서를 하나의 역사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한 논란 끝에 등장한 교학사 교과서가 사실상 채택률 0%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금 국정교과서 카드를 꺼내든 저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민주주의는 다원성의 원칙 아래 세워졌다고 이야기됩니다. 사회가 각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로부터 최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자유주의의 적극적인 옹호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파이며 보수주의이자 시장주의적 이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선 적어도 국정교과서 논쟁에 있어서만큼은 이와 같은 구분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교육부, 그 밖의 여러 보수주의자들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종북이 아닌가요? 다양한 시각을 말살하고 오직 국가가 공인하는 하나의 사관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가 그들이 그토록 적대시행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비신의 영화방, 그럼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104방입니다. 오늘 방송은 박기사와 그리고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같이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기사고요. 오늘 게스트로 곽기사님 모셨습니다. 곽기사님요? 예, 곽기사님 모셨는데 곽기사님이 첫 번째 출연이 아니에요. 네. 작년 한 5월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때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이번에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한번 제대로 해주시죠.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사극에 특화된? 네, 사극에 특화된,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가 사도다 보니까, 네. 그 역사적인 지식이나, 맞네. 바탕이 필요한데, 네. 이 곽 기사님께서 이제 전공 자체가, 네. 이렇게 사학과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좀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에 사회 출연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박 기사에 의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많이 언급이 되셨고요. 그때 좀 센세이션이었죠. 네. 저는 이제 그 극장에서 네.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주무시는 그런 장면은 제가 극장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본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그 후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럼 곽 기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역사적으로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가 풍성해질 거예요. 네. 풍성해질 거기 때문에 네, 바로 풍성해지려고 하네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에 어디서 제보가 들어오나 봐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용을 빨리빨리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죠.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결하라.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긴다 했다. 네가 왕이 되면 알 것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 예, 다 제 잘못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소.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아비를 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사도입니다. 사도세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줄거리는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한두 번은 들었을 법한 네. 이야기인데, 제가 줄거리를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 영조와 아들인 이제 사도세자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준익 감독이 길게 약간의 이제 픽션을 넣어서 영화화 시킨 게 이번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도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특별히 줄거리는 따로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늘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하는 거죠. 네. 사실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네. 이준익 감독이 원래 사극을 엄청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어플에서 봤는데 네. 야근 약사에게 사극은 이준익에게 막 이런 말들도 있고요. 막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사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스타일을 막 크게 선호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전 영화들도 보면은. 그런데 이번 영화 워낙 배우들이 짱짱해서 네.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영화관을 찾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준익 감독 사극 돌아보면은 처음에 황산벌부터 시작해서 왕의 남자가 1000만 넘었었죠. 네. 그 영화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 그러니까 시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약간 코믹 섞인 영화였다가 완전히 진지한 드라마였다가 되게 독특한 감독인데, 최근 한 3년 동안 사극이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광해부터 해가지고 명량 여러 영화들이 막 수십 편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에는 이준익 감독이 쉬었어요. 네, 사극의 최고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 사극이 막 쏟아지던 시기를 쉬다가 지금 딱 만들어낸 영화가 사도입니다. 네. 네, 사도 하면은 첫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되게 식상했거든요. 그렇죠. 사도세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역사물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선호하지를 않아서 네. 딱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최근에 한석규 씨랑 그 이재훈 씨 나왔던 그 드라마 한 게 있어요. 아, 그 세종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니요. 그 사도로 나온 건데, 그래요? 영조랑 한석규 씨가 이제 영조 역할을 맡고요. 그거였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났던 게 없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인상 깊었던. 사도로 나왔던 거? 네. 전 사도로가 나왔던 것 중에 인상 깊은 건 별로 없는데, 정조가 나왔던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건 꽤 많죠. 그 이산 같은 드라마 엄청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도 정조는 정말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사극하면은 맨 처음에 조선 초기, 세종대왕 이전에 태조 이성계나 정도전 이 시대가 진짜 많이 다뤄졌던 것 같고, 아니면 여자들 많이 나오는 여인천하 같은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아니고서야 사도 같은 영화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영린에서 정조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장용영 설치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얘기가 정확하게 그 사도세자 이야기가 다뤄지진 않더라도 정조 시대에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고, 이 영화에서 나왔던 그 왕후, 정순왕후인가요? 네. 그 왕후가 나중에 활약하는 모습들이라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다뤄졌던 걸로 봐서 관객들이 왠지 모르게 되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보기 전에 이런 얘기구나 알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집어 얘기하라고 하면은 크게 기억나는 작품은 없는데 어디선가 얼핏 들었을 법한 그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죠. 약간 식상할 수 있는 주제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식상해? 그래서 물어보면은 딱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네. 어떤 걸 재밌게 봤는데 사조세자 나온 걸 그러면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준익 감독이 어떻게 잘 선택을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곽 기사님께서는 시대물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드라마나 영화나 가장 이렇게 사실에 빗대어서 잘 만들었다거나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이사님들께서 식상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 초반에는 태조서부터 세조 또는 뭐 세조 그리고 중기에는 임진왜란 선조 그리고 후기로 가면 지금 영조서부터 정조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예, 이렇게 네 분류로 보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식상하다고 안 다룰 수도 없는 그만큼 또 스토리도 풍성한 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좀 감사하고 또 즐겁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가장 예. 인상 깊었던 아 그렇죠.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사극이나 뭐 이런 거.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아. 예, 그게 정열입인가요? 정열입이죠. 아, 그거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 아닌가요, 그거?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스토리고. 처음 들어본 인물이고. 사실은 정열입 사건에 관해서 그 스토리에 관해서는 픽션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남아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없나요? 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정사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이 됐기 때문에 패자의 기록이 별로 없고 네, 해석의 여지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이준익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상당히 진지하면서 판타지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약간 차승원 씨가 되게 무수공의 고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 영화 망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기를 못 끌었던 걸로. 그렇죠. 인기를 흥행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소재였고요. TV로 나오는 사극도 웬만한 거 다 보시죠? 아 그럼요. KBS 원 대하사극은 다 본다고 보시죠. 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당연히 이순신이었고요. 그거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예. 네. 불멸의 임순신이 굉장히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사실감을 뭐 그대로 잘 살렸다 막 이래가지고 네. 뭐 대하사극 어디서 저번에도 막 랭킹 막 매기고 했었는데 그 랭킹에는 거의 상위권에서 뭐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그게. 네. 그 작품이 상당히 훌륭했던 게 그 전에는 성웅 이순신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구국의 영웅이고 엄청 인간적인 고뇌도 별로 안 나오고 근데 김훈의 카레놀에 나오는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내면적인 고뇌나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의 어려움도 다 표출을 제대로 해주면서 또 그 당시 김병민이라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히트를 발휘하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카레 노래 나올 때 같이 비슷한 시점이었어요. 그것도 소설 원작이긴 한데. 네. 아무튼 뭐 곽 기사님께서도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옛날에 들은 게 생각이 났네요. 그 불멸의 이순신을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네. 그런 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순신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까 뭐 차성원 나온 거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번 사도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요소예요. 빵빵 치는 요소가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게 거의 잔잔하고.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적 요소가 깔리다 보니까 네. 지루하다는 평이 분명히 많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했었고 그거를 되게 좀 진지하게 볼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이게 배우들이 너무 짱짱하다 보니까 그게 몰입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그 심야로 본 건데 밤 12시가 넘어서 본 건데 피곤할 법도 한데도 그 배우들 연기가 몰입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이게 눈을 감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네. 2시간 넘는 2시간 동안. 옆에 분은 감으셨나요? 예, 곽 기사님께서는 오늘도 선글라스 등장하나요? 아닙니다. 네, 선글라스는 안 끼시고 그냥 살짝 가보셨었어요. 네. 제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네. 여기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나만 그럴까? 그래갖고 옆에를 막 봤었는데 살짝 숙면을 좀 취하셨고 그러셨고 살짝 숙면을? 네, 제 그 뒤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사실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 방식도 되게 비정상적인 방식이잖아요. 뒤주에 넣어서 가둬서 오랫동안 굶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죽였다. 이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이의 또 아들은 정조라는 또 유명한 왕이 되고 이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한데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면은 사건이 그렇게 기복이 있지가 않아요. 쭉 가요. 처음부터 영조는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아들한테 대해서 그리고 그 영조는
초중반에 반전이 한번 등장하죠. 영조가 그렇게 뛰어난 왕은 아니었다. 어쩌면은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되게 안 좋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왕과 세자의 문제에서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이제 중첩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적 요소가 등장하지만 서사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아들이 죽는 게 거의 당연해 보일 만큼 쭉 순서대로 흘러가고 처음부터 예정된 길을 가고, 그래서 새로운 게 없었어요. 다만 배우들의 연기의 폭이 넓다 보니까 이게 조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가정, 특이한 위치에 처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치환되면서 그 속에서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했죠. 그래서 조금은 예를 들어 영린 같은 영화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정조가 위기에 처했다가 이길 것 같기도 했다가 또 위기에 처했다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상당한 좀 지루함을 낳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지루함 속에서 이제 이준익 감독이 되게 이제 감성적인 측면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영조,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영조 말고요. 인간으로서의 영조랑 이제 인간으로서의 사도세자를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갖고 네. 러닝타임도 좀 길기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루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분명히 좀 계셨을 거라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준익 감독이 되게 과욕이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욕심이 심한 것 네. 같았어요. 처음 너무 공백이 심하지 않았나. 왕의 남자 이후에 두 편의 흥행적으로는 실패작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과 평양성을 나왔거든요. 2010년에 그것도. 두 편이 다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5년이나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내놓은 이 사도라는 영화에서 제가 볼 때 과욕이 되게 심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영화가 막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그거를 깊이 있게 쭉 몰고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전 처음에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인가 싶을 만큼 약간 유머러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옥죄잖아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계속 옥죄요. 너한테 뭐를 맡긴다 해놓고는 실제로 쭉 밀고 가지 않고 자기가 뒤에서 계속 압박하고, 그리고 아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아버지 자체가 되게 쫌팽이적인 인물이잖아요. 약점 잡혀가지고 신하들한테는 계속 떼쓰면서 나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렇죠. 선조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던데 영조도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려지기로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계속 끌고 가면서 저는 이게 약간 요즘에 그 학원물처럼 너무 조기 교육을 시키고 또 아버지가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를 괴롭히는, 그래서 애가 비틀리는 그런 걸 비꼰 그런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싶을 만큼 전반부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중반부터 유아인의 내면이 막 펼쳐지면서 이거는 가정 내의 깊은 드라마다, 심오한 드라마다, 송강호도 내면 연기를 막 보여줘가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귀두에 갇혀, 귀두인가요? 귀두인가요? 귀두는 죄송합니다. 뒤주죠. 네, 뒤주. 왜 귀주 이야기라는 영화가 또 있어가지고 뒤주에 이제 갇혀 죽은 이후로는 갑자기 이 영화가 되게 진지한 사극처럼 또 돌아서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는 무슨 소지섭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상한 부채춤 추면서 여운을 또 강요합니다. 아버지를 막 이해하는 듯이. 그러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기승전결이 다 다른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등장하는 노론인가요? 그 속에 이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정순왕은 갑자기 등장하고, 네. 또 정순왕후가 되게 인상 깊게 등장해요. 되게 매력적인 여성분으로 등장해서 목소리도 좋고, 그 전에는 또 문소원인가 그 회초리 맞던 내인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준익 감독이 이거를 왜 넣는지, 뭘 다루고 싶었는지, 제가 볼 땐 다 다루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못 다룬 꼴이 되는 거죠. 너무 과욕이 심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준익 감독의 입장이었으면, 이번에 배급사가 쇼박스였잖아요. 네네. 돈 많이 풀었더라고요. 돈 많이 풀었는데 배우들을 요 정도 썼으면은 네네.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거의 조영급으로 썼던 문근영 씨조차도 네. 존재감이 그렇게 확실하게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배우들을 가지고 욕심을 안 낼 감독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강했죠.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약간은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역사에 남아있는 영조에 대한 평가나 뭐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 뒤주에 가뒀을 때 이제 영화상에서는 분명히 픽션이라고
느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조세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그걸 전부 다 이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유아인 씨가 연기했던 사도세자가 중간에 뒤줄을 깨고 나와서 막 도망가요. 네. 그런 게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그 무덤 같은 거를 국내 권내에 마련을 해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그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속신앙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그 영조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은 영조가 살아왔던 이야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조는 그 1694년 그 숙종 20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그 동의인가요? 드라마 동의? 네. 네, 동의. 그 수기 최 씨의 소생으로 해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그 신분이 네. 굉장히 천하죠. 천하인 무술이, 거네요. 예, 예, 무술.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구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피의식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았던 왕이죠. 근데 경종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장희빈 아닙니까? 네. 예, 장희빈이지만 그래도 한때 장희빈은 왕으로서 지위를 가졌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종은 소론을 따랐고 그러나 실제로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그 판은 노론이었고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영조는 노론 세력에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노론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지만 또 받을 건 받은 왕이라는 그 지위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얻은 게 크지만 사실은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지키고자 했던 그 패착이 네. 예,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결국은 지주라는 그 전의 역사에서 유래를 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사건으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근데 이건 여담인데 아까 저희가 약간의 뭐 편집 문제 때문에 그 경종부터 해서 그 정조까지 해서 예. 자연사한 인물이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기로는 그 영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영조가 가장 성공한 왕이네요. 그죠? 그렇게 하죠. 왕으로서는 뭐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약간 경종이나 정조 같은 경우에도 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자연사를 했나 아니면 독사를 당한 거냐 이런 것도 설이 많아가지고 전 모르겠어요. 정말 죽은 건지. 경종이 그 아까 그렇게. 그 영화에서도 말로만 계속 등장했던 영조의 네. 형이잖아요. 네, 영조가한테 독사를 당했나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계속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갖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네. 아무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영조는 확실히 자연사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리고 되게 길게 했죠. 네, 제위 기간도 길었고. 제기간이 52년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통틀어 모든 왕 중에 가장 길게 영조가 제일 길어요? 네. 가져간 왕이었죠. 사실 성공했네. 숙종도 굉장히 왕위를 길게 가져간 왕이었는데 그보다 더 훨씬 더 길게 왕이라는 그 자리에 있다가 간 왕이었죠. 그러면은 또 궁금했던 게 그 저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드라마에서 한석규 씨가 연기했던 그 영조. 네. 그 영조도 드라마를 제가 초반에는 좀 보다가 안 봤는데 초반에 보면은 계속해서 네.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네. 나 왕 못해 먹어 막 계속 이랬거든요. 네. 이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랬는지 영화에서도 그러는데 실제로도 영조가 그렇죠. 못해 먹겠다 막 이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거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선조도 되게 많이 썼다고 나와요. 선조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못해 먹겠다, 막 변덕이 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들이 왕을 잘 보좌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한다, 이게 하나의 사명이다 보니까 왕이 못한다고 할 때 그냥 그러면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존재감을 확인받고 약간 요즘에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야당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문제가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왕으로선 재신임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그거는 엄청 많이 까였죠. 재편집에 그거가 있는 거고 보수 언론에 그때는 네. 좀 다르죠 그거는. 엄청나게 그거를 막 까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뭐 영조도 사실 뭐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다른 왕들도 보통 그런 걸로 많이 그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인식을 시키나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선조가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되겠죠. 선조 역시도 처음으로 방계가 왕이 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통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통성 자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왕들이 그렇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는 네. 방법 중에 하나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예, 그 위기에서. 어차피 걔네들은 그러면 그만두세요. 이거를 못하니까. 네. 그렇게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서 되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되게 문제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은 왕권을 더 하고 싶은 거, 강화해서 더 잘하고 싶은 거고, 왕은. 또 신하는 이 사람 나가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거기 꿇어앉아서 계속 다시 제가해달라고, 다시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왕은 그거를 기다려서 알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체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형식적입니까? 그렇죠. 이게 영화에서도 한번 나와요. 무슨 못해먹겠는 말이 나오니까 뒤에 네. 있던 신하가 또 그 전학해서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십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이주닉스러운 장면이죠. 예, 약간의 이제 그걸 넣어서 영화를 찍었는데 아무튼 뭐 영조도 그렇고 그게 정통성이 약했던 왕들의 왕권 강화의 방법. 네. 한마디 제가 뭐 더 하자면 네. 조선을 한마디로 그냥 정해달라. 그냥 명분의 나라입니다. 예. 명분이 있어야지 어떤 네.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명분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일이 후일에 좋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명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분이라는 게 와닿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왕 이러면은 왕이 진짜 절대 왕권을 갖고 막 휘두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거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뭐 어떤 법에 맞지 않음으로 불과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들을 역적으로 만들면 실제로 아들이 역적 행위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역적으로 만들면 아버지까지 같이 연루가 되는 상황이니까 역적으로 만들지 않고 가족 내의 일로 해가지고 뒤주에 갇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자체가 또 되게 명분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옛날에 정말 왕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비하면은 선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명분에 사로잡혀서 되게 후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도세자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 사도세자는 사실 28세라는 그 진짜 젊은 나이에 예, 지지에 갇혀 이렇게 28에 죽었어요? 예, 28에 죽었습니다. 나보다 어리네. 서른도 안 됐구나. 지금 생각하면 엄청 어린 나이인 거죠. 예. 근데 그 영조의 둘째 서자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고요. 효장세자의 네. 예, 동생. 이복 동생. 그럼 그 세자는 어디 갔습니까? 근데 어렸을 적에 아. 금방 요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의 나이가 40이었어요. 예,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옛날 시대에는. 예. 그러하기에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세자 책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예. 얼마나 있다고? 네. 보통 10세 전후로 해서 음. 예, 세자 책봉을 하게 되는데 대충 개념이 있을 때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왕손 남자아이들이 되게 귀하게 되는 거죠. 점점 씨가 귀해져요? 예, 시가 귀해지게 되는 왜 거죠. 그랬을까? 처음에 보시다 보면 네. 조선 초기에는 정비의 소생으로 태어난 왕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대군들.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후세로 가다 보면 이 정비에서 태어난 왕자들, 쉽게 말해서 대군들이 되게 없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 진짜 특이하네. 환경 탓인가? 뭐 이렇게 공기나 뭐 이런 거. 말같이 다네. 이게 막 근친을 하던 시대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때는 그런 시기도 예. 아니었죠. 옛날에 뭐 신라 같은 데 보면은 또 귀해지잖아요. 그거는 약간 근친 얘기도 있고 자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조선은 그런 나라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네요. 희한하네. 네. 나도 처음 알았어. 제가 수정을 할 말이 있는데 네. 세자 책봉이 1년 만에 세자 책봉이 된 거고 그 100일은 정성왕후 네. 정성왕후의 양자 100일 만에 그랬구나. 왕후, 그러니까 중전이죠, 중전. 네네. 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중전의 양아들.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미 옆에서 자지 못한다고. 잠을 네. 못 자게 했던 게 그런 거구나. 영화가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되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건데 갑자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화가 아버지인 영조의 열등감을 그리면서 동시에 사도세자한테는 또 그런 뭐랄까요? 법통이랄까? 아니면 정통?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를 은근히 넣어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다루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중간에 어머니한테 중전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치러주는 장면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가마에 태워가지고 중전마마 행차시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게
관객들한테 몰입이 충분히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충분히 안 다뤄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아예 안 다뤘냐 하면 그건 아닌 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애를 재우는 장면이라거나 바로 이 아이를 중전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지금은 중전마마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상궁이 말을 하고 문을 닫는 장면이라거나 살짝 넣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에피소드 하나에서 대충 다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죠. 네, 영화의 주요한 그런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뤄졌네요. 네. 예, 계속해 주시죠.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그 사도세자.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세자를 죽인 게 비단 영조, 크게 봐서는 노론 세력에 의해서 영조가 네.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 네. 그리고 그의 장인인 홍봉안, 네. 그러니까 모든 가족에 의해서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도 사도세자를 몰아냈나요? 그렇죠. 사실 문근영? 예, 그런가 보네. 그렇죠. 해경궁 홍씨 역시도 홍봉안의 딸, 홍봉안의 파가 역시 노론파. 아, 거기가 노론파였어요? 근데 거기 영화 속에선 친하게 다뤄지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 내에서의 스토리의 포인트가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가족사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 스토리는 사실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가족이 죽인 거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또 불만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상당히 엉성해가지고 뭐랄까 잘 짜여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카도세자의 그런 정통성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아니면 내적인 울분 같은 것들이 표현이 잘 안 된 것도 그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봉안의 그런 가문에서의 문제들도 이 영화에서 안 다뤄진 게 또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유아인 씨가 이제 극 중에서 문근영 씨가 연기한 그 누구죠? 문근영 씨가 연기한 해경궁 홍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만 생각하고 남편은 안중에도 없다. 당연히 내 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영화가 어느 정도 그거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스토리로 구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못 할 거면 차라리 그걸 안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너무 잡다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안 꿰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사들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사도세자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사도세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화 속에서 또 망나니 짓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영조가 속을 썼고, 그래서 좀 왕권이 좀 불안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뤄지는데 그런 부분은 또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인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정사, 그리고 네. 비사,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군데서 이게 다뤄지게 되는데, 우선 해경홍 씨가 쓴 그 한종록에 보면은 네. 예, 그 사도세자가 그 병이 의대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쓴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 그 실록에 봐도 네. 이와 비슷한 정신질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흔히 앓고 있는 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더 볼 수 있겠죠. 그런 네. 부분으로. 그게 막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승정원일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사 기록일 텐데 그런 부분에도 다 그런 게 기록이 남을까요? 그런 게 이런 기행 같은 것들이 남아 있나요? 이런 어디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무속신앙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암살하러 칼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기록일까요? 그걸 이분법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건 픽션인 부분이죠, 다. 네. 사실은. 아. 예.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첫 장면이죠. 네. 아버지 죽이기 위해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칼을 차고 네. 가다가 포기하고 그냥 음.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픽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화적인 요소로 이제 갈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장면으로서 어떻게 갈등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 이준익 감독의 그냥 하나의 영화적인 스토리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넣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지 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원인이 나오는데 이제 본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영조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정조죠. 이제 정조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칼을 거두는 네. 그런 장면을 보이면서 이 부성애를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극적인 장면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뒤주 예, 박차가 한번 나왔었는데 예, 예. 그게 그것도 사실 픽션인 거죠. 그 부분에 사실은 제가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재미로 봐라. 모든 장면 하나를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지 말고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라. 예. 사실 뭐 대장금이나 그 전에 네. 유명한 그 인물들을 소재로 한 그 드라마가 막 장편으로 막 60편 네. 이 정도 의 길이로 드라마를 유지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대장금이라는 그 인물 자체도 사실 역사적인 실록에 딱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느 부서에 뭐를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다. 장금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라고 한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긴 글 자체도 글 자체를 영상화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글과 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 행간을 사극이 구현을 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상상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도세자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세자가 왜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죽었을까가 일단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건데 이준익 감독이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영조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영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정통성에 대한 문제와 열등감, 사도세자는 또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 이런 걸로 구현을 한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영화적으로 잘 구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도라는 영화가? 예, 예. 역사적인 사료 그런 부분을 많이 영화적인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넣으려고 한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또 기록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역사 지식을 그나마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대마다 스토리가 많은 왕, 그런 부분을 드라마나 영화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역사적 사료가 많기 때문에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저게 사실일까 했던 장면들이 그 뒤줄을 깨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청나라에서 온 강아지, 네, 뭐 이런 거. 청나라에서 온 강아지 같은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 강아지를 보니까 그 종이 네. 청나라 그 본토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저 유럽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 유럽계 같고 청나라에게는 보통 이제 사자개라고 해갖고 네, 그 그렇죠. 유명한 개가 있는데 그런 걸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청나라는 모든 개가 다 있을 거예요. 아, 왜냐면 나중에 영국이랑 교섭할 때 청나라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어서 받을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런 개도 어딘간 있었을 거다. 중국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도 다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그 사실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를 보고 나서 막 궁금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굉장히 궁금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그 영림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궁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 아예 저는 그거를 전부 다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네네. 너무나 비현실적인 왕이었고, 네. 너무나 왕자와 등 근육이 정말 강하게 새겨진 왕이었고, 디즈니 그러다 영화 보니까 같았죠. 디즈니 네. 영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안 그랬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송강호 씨의 연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영화상에서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많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궁금증 같은 게.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사도세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는 영화에서도 보여지는데 이게 본인의 이제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 영조가요? 예, 딱딱 부러지는 게. 그리고 네, 막 나오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귀 씻어버리고. 네. 예. 부적 태우고 들어가고. 예, 그런 게 굉장히. 그런 부분은 역사 기록에 있는 부분. 아, 이게 귀 씻고 이런 거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어디에 들어있으려나? 그 실록에 나오나요? 네. 승정원일기 그런 데 나오나요? 그렇죠. 그런데? 실록.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세자는 좀 이렇게 어쨌든 금수저잖아요. 네. 예, 금수저고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태어났으니까 좀 이제 사람이 유해진다고 하죠. 예, 되게 이제 포용스럽고 네.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저도 막 찾아보긴 했었는데 사도세자는 막 덩치도 크고 예. 예, 영조보다도 덩치도 크고 살집도 있고 뭐 이렇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유한 성격의 사도세자를 탐탁지 않았던 거죠. 영조가 그리고 이제 막 무인들처럼 놀고 영화에서도 막 얼굴 까매져갖고 네. 막 네 그거 뭐냐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이렇게 놀고 칼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막 압박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이야기에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그런 블로그. 기승전 블로그요? 네. 아 실제적으로 네. 무예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뛰어났다고 해요. 뛰어났다고 하고 사실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어머니들이 저희 시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못 푼 한을 네가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나 그 뭐 받는 입장에서 자식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왕은 정말 이제 그 무인 같은 왕이 있는 거고, 어떤 왕은 정말 이제 선비 같은 이제 공부 잘하는 이런 왕이 있는 건데 사도세자가 그대로 이제 왕이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무인 같은 왕이 뭐 됐을 것 같은데, 전 사도세자 이야기를 맨날 하면은 같이 이렇게 빗대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광해거든요. 네, 뭐 비슷하네. 네, 네. 왕자에 오르긴 했었지만 그렇죠. 지금 군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쫌팽이의 아들이고.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이렇게 같이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 예, 예. 광해에서도 좀 살짝 광해도 사실은 왕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죠. 네. 쉽게 말해서 선조가 워낙 왕의 그릇이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그 시대가 선조 시대예요. 뭐 저희가 아시는 서해 유성룡, 네. 뭐 이순신, 오성과 오성과 한음의 예, 이덕형, 이양복, 네. 예, 여러 인재들이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담지 못했던 왕이 선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은 알만하겠죠. 네. 그러니 그 아들 역시도 그러니까 신하들이 광해는 세자가 될 만하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은 광해다 인정하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네. 사실은 영조는 사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질책하고 그렇게 압박을 줬던 건데 선조는 정말 100% 시기 질투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100%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100%.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모티브를, 그러니까 선조와 광해군의 모티브를 상당 부분 투영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간에 대리청정신이 나와요. 네. 대리청정신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딱 대리청정하는 게 그렇잖아요. 뒤에 이제 그 물러난 왕이나 아니면 왕후가 앉는 건데 거기에 이제 왕이 앉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대리청정을 받는 세자가 나온 거죠. 그래갖고 세자가 나와서 이제 막 이제 신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혁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군부를 독점하느냐, 이 나라가 너희들이 군대를 가지고 놀라고 만든 군대인 줄 아느냐 하면서 노론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듣기엔 통쾌하고 맞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죠. 근데 뒤에 앉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개입을 하고 한 회를 그냥 그러니까 그날 하나의 그런 정해진 기간을 다 보지도 않고 그때그때 개입을 해서 아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건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다. 전형적인 속 좁은 상사의 그런 압박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기가 팍 죽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망신을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과연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한 것인가? 라는 게 좀 헷갈릴 만큼, 아니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열등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만큼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선조와 광해군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고, 혹은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 자체가 감독이 약간 그렇다, 얘네도 그랬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열등감을 느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이제 종묘가 쫙 보여지는 사직이 보여지는 곳에 가잖아요. 이제 선대 왕들의 위패가 모여진 곳에 가서 이 왕은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 아내를 죽게 했고 또 이 왕은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일반 사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관계지만 이 왕궁에서는 정말 적이고 원수다. 그 의미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자신의 그런 열등감이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왕을 위협하거나 할 수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적인 잠재적인 그런 대상자인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해가 굉장히 좀 개혁적이었잖아요. 네네. 알려진 건 개혁적이었는데 사도세자도 사실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원래 갖고 있던 건가요? 갖고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집권 세력인 노론에 반한 소론 세력의 편에 서서 노론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지만 사실 끝에서 사도세자가 뭐 정신질환이 있고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몰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노론에 반하는 개혁 정책들을 막 이루려고 하다가 제풀에 이제 꺾인 거죠. 사실은 진 거죠. 노론 세력한테 진 거죠. 이게 그 세자라는 지위가 상당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인 왕이 확실하게 권한을 주고 밀어주게 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세종대왕이 밑에 이제 문종을 밀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모를까 세자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왕이 그렇게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해버리면 그런 모습 상황에서 세자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자가 많이 밀렸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왕이 너무 그릇이 작다.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영조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그 안에 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에 맞추다 보니까 이 외형에 맞추다 보니까 아들이 막 비틀리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그릇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모티브 자체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속 좁은 학부모들을 밑에서 애가 비틀리면서 자라는 것처럼 공부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탈선을 해버리는 것처럼 헬리포터맘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모티브가 투영됐다고 느낄 만큼 이 영조가 상당히 그릇이 작고 아까 그 대리청정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도세자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그 당시 정치 형태가 노론 때문에 못하는 거였냐?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바로 다음 때 왕인 정조가 수많은 개혁 정치를 하잖아요. 심지어 노론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왕권을 또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반대파의 이야기도 적절히 등용을 해서 자신의 왕권을 또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충분히 영조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왕인데 그 밑에 애들이 뭐 경종을 독살했던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갖고 있어도 뭐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왕이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데 자신이 그릇이 작아서 못하고 밑에 애들한테도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닌가. 이 영화에 나중에 부채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채에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아인 씨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나중에 정조가 태어나던 날 꿈을 꾸고 태몽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용을 그려요. 하늘을 날고 있는 용이죠. 그 용을 그려갖고 우와 하면서 와가지고 아들이다. 내가 꿈을 꿨다. 하늘을 그렇게 막 활공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용을 봤소. 철용을 봤소. 라고 하면서 그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 홍봉학한테 딱 갖다 주니까 홍봉학이 갖다 주지도 않았죠. 갖고 와서 말을 하니까 아 이거는 나중에 부채로 만들어서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 그것을 이제 그 주겠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가져가 버리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속에서 얼핏 생각을 하면 이 용이 마치 정조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그거를 정말 홍봉학이 가져가서 부채 안에 넣어서 잘 보관했다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조가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이 용이 실제로는 유아인일 수도 있겠다. 자기가 꿈에서 봤던 게 사도세자가 봤던 게 자기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내가 용인데 내가 마음껏 이렇게 활개를 쳐야 하는데 못 치고 있는 거죠. 영조 때문에. 근데 이게 부채로 만들어졌다는 게 홍봉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채 안에. 날지 못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뜻이 엄청 크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노론이나 혹은 아버지에 의해서 부채 안에 갇혀버렸고 그래서 승천을 못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좀 빗대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랑 빗대지는 장면이 그 실제로 마지막에 소지섭이 활 쏘는 장면 흉내내기도 하지만 중간에 유아인 씨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활을 쏘면서 갑자기 한 발을 정조한테 얘기하다가 하늘로 날려요. 그러면서 저 화살을 봐라, 얼마나 당당하냐, 저렇게 쏘아진 화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아, 화살은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용 같은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정이 있는데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의 그런 아이러니함, 반어적인 그런 모습, 역설적인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안타까웠죠. 정조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나중에 그 춤을 추는 게 정조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정조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는 게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울화나 그런 어머니의 그런 것만 읽은 게 아니라 어쩌면 마음껏 뜻을 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자신이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표출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사도세자의 그런 개혁적인 부분이 중간에 대리청 정신에서 드러났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표현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색다른 시각인데 되게 설득력 있네요. 네, 아무튼 좀 그랬어요. 예. 뭐 영화 이야기 다시 들어가면은 특별하게 막 좋았던 장면이나 네. 특별하게 안 좋았던 장면.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장면으로 뽑았던 게 이제 뒤주에 갇힌 그 유아인 씨가 네. 뒤주 안에서 했던 연기들이 너무 굉장히 몰입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는 저도 이제 답답한 거죠. 네, 뒤주에 갇힌 게 뭐 저인 양 굉장히 답답하게 막 표정이나 행동이나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소변을 받아 마시죠. 예, 받아서 마시는 장면이랑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제 광기 어린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유아인 씨가 그 베테랑에 이어서 네, 여기서도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배우는 되게 끼 많은 배우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 중에 요즘에 약간 그렇게 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G드래곤. G드래곤이 굉장히 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로서의 그런 끼는 유아인 씨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이 보면 어떻게 그 건방질 수도 네. 있는 이런 연예인으로 볼 수 있는데 끼 자체 이거는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기를 굉장히 송강호 씨랑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잘 자기 본인의 색깔을 잘 살린 네. 그런 것 때문에 유아인 씨 연기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남았고 송강호 씨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저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대사가 막 씹히는 장면도 있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도 왠지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그 대사를 못 들어도 그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감흥이, 대사를 들은 것보다 더 큰 감흥이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주저리 하면서 막 회한들을 쏟아내고 또 아들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사가 심지어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 자체가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는 연기 잘했어요. 저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지금 아카데미 그 외국어 영화상 외국어 네. 영화상 그쪽에 뭐 출품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이제 그 자막을 칠까? 저는 사실 샵이랑 뭐 그런 특수기호 많이 넣고 저는 그 송강호 씨 얘기할 때 그 한국어로 그 자막을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들렸거든요. 그러네. 네, 안 들렸었는데 그걸 나중에 자막으로 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 좀 어떻게 되면은 영화 외적인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둘의 연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크게 뭐 좋았던 장면이 이게 막 빵빵 있던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뒤주에 갇힌 모습이랑 그 마지막에 그 주저리 떠드는 네. 송강호 씨의 모습이나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엉성한 얼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엉성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할 만한 지점들이 각기 하나나 두 개만 쭉 밀었어도 굉장히 서사가 강한 영화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영화가 꿰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느낄 만큼, 감독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 라고 느낄 만큼 쭉 가는 게 없어요. 대신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가 상당히 많이 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강호 씨와 유아인 씨 연기가 워낙 좋고 송강호 씨는 더 할 얘기가 없지만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다른 사람들이 하면 과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연기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표현해요. 그런 부분이 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지만 그게 또 장점이죠. 유아인 씨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 뒤주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전체가 유아인 씨가 커다란 뒤주에 갇혀 있는 꼴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왕의 작은 그릇에 갇혀서 계속 압박을 받고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움츠리고만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똥 싸게 하고 그 똥 받아먹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반란 일으키고 싶었겠습니까? 계속 얘를 엇나가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걔가 그런 꼴로 가는 건데 결국은 작은 뒤주, 진짜 뒤주 안에 갇혀서도 그걸 반복하는 거죠. 계속 좁은 데서 막 자기 뜻 못 피고 막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막 하다가 미쳐가지고 뛰쳐나갔다가 또 잡혀 들어와서 결국 죽는 장면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배우가 매우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영화가 서사 자체는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배우가 그 서사를 만들어가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아쉬웠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사 약한 부분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 노론의 배우 있잖아요. 이대현 씨인가요? 그 부분이 노론에 되게 영수처럼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딸을 중전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혹시 부하들도 몇 명 놓고 심지어는 홍봉학의 그 가문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나도 살려고 가문을 살리러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의가 이루어지는데 걔네 어디 갔습니까? 그 모의하고 이거 속편 나오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정도면은 2편에 소지섭이 정조하고 정순왕후 등장하고 해가지고 2편이 나와야 할 만큼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후에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회초리 맞던 그 네이는 나중에 무슨 뭐랄까요? 그 또 법도를 세운다고 인원왕후가 막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이 여자들의 세계에서 뭔가를 할 것 같다가 또 사라져요. 이게 자꾸 사라지는 인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관객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면 배우 둘이서 너무 강하게 쭉 가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이 계속 이야기가 보여지는데도 사라지는 거예요. 실종이 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근데 걔 나왔다가 왜 사라졌지? 얘는 왜 이렇게 사라졌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리청정하면서 뭐 군을 어떻게 개혁하고 북방에 또 누구는 어떻게 개혁을 하고 막 이렇게 개혁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때도 막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체제공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체제공이 나중에 정조랑 엮여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그려질 텐데 그 체제공도 초반에 몇 번 반대하고 아니옵니다 하고 불가합니다 하고 나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낭비다.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두 명의 이야기로 가도 되지 않았나.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렸다. 벌집 쑤시듯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소지섭 씨 나오고 나서 좀 이제 임팩트 있게 딱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소지섭 씨가 나왔어요? 예, 정조로 나왔는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약간 길었어요. 네. 소지섭 씨 나온 게 약간 카메오식으로 나왔으면은 정말 소지섭 씨가 나오고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딱 이러면서 딱 쫑을 쳤으면은 더 멋들어지게 끝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뒤주에 갇혀서 이제 그 죽었을 때 송강호 씨가 이제 주저리 네. 떠드는 장면에서 그걸로 이제 그냥 아예 엔딩을 쳤으면은 네. 좀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맞죠.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마무리가 너무 늘어져요, 진짜. 네, 그게 좀 약간 퍼지죠. 마지막 한 5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게 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가장 이 영화에서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보면 그거는 송강호 씨가 주저리 할 때예요.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왕으로 올라서 있는 소지섭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도 솔직히 길었지만 그 다음엔 갑자기 막 어머니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문근영이 금 놓아죠. 진지 씨랑 이거 자체도 분장도 우스꽝스러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춤을 춰요. 그 앞에서 어머니 환갑 때 이걸 또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의 이제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왕이 돼가지고 왕권이 강해진 시점에 그 앞에서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장면에서 또 아버지를 이해한답시고 부채춤을 아주 또 길게 춰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 전 장면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막 이제 물에 씻겨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게 전장면. 그게 전 장면이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또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아버지가 죽어갔던 그 마지막 장면인가?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나네.
왕궁에 그 뒤주가 놓여있던 그 장소에서 신하들의 그런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장면에서 아버지를 상상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크게 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소지섭 씨가 등장하고 나서 아버지를 상상하고 그 다음에 영조가 소지섭을 옆에 두고 이제 물에 다 씻어서 기록을 없애주는 장면이랑 어머니의 그 환갑잔치 장면에서 춤추는 장면이랑 이렇게 세 장면을 다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세 장면이 얻고자 하는 게 결국은 여운인데 그 여운은 앞에 송강호 씨 주저리 장면 이후에 그냥 엔딩 크레딧 올렸어도 관객이 알아서 느끼는 건데 그렇죠. 억지스럽게 여운을 강요하지 않나. 그것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도 그 뒷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고 네. 좀 영화에서 좀 이게 좀 줄였으면 했던 게 좀 그거였습니다. 차라리 정말 되게 뻔한 내용인데 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딱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 근데 그 만약에 그 장면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냐면 그 킬빌 끝장면 그 시리즈로 이어지는 딱 끝장면 있잖아요. 뭐 빠밤 빠 이러면서 왠지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린을 괜찮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산도 보고. 영린. 네. 그리고 까메오로 사실 네. 현빈 씨가 나왔으면은 저도 현빈이 나왔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근데 제 이제- 배급이 달라서. 그쵸 CJ였죠. 네. 예, 그래갖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현빈이 나왔으면 이거는 거의 뭐 무간도급인데. 그게 라는 현빈이 생각이 나와도 현빈이 그 정조의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조 전편이에요. 개혁 정치를 이루기 전에 너무 약했을 때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딱 끝나잖아요. 그럼 3편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았겠다. 시리즈로 나왔어야 되는데 좀 여기 배급사 쪽에서 네. 이제 그런 걸 좀 조절 잘해갖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역사를 한 편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 시리즈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영화가 좀 집중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영조가 종묘사직을 지킨다라는 내용이에요. 영조가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 스스로도 종묘를 지켜야 한다. 사직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수많은 위패들의 그런 계속 이어지도록 지켜야 한다는 건데 저는 이준익 감독이 과연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만약에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보이니까 하려고 했다면 과연 이 종묘사직이랑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가 동등한가라는 이야기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영조가 계속 지키고자 했던 게 종묘사직인데 그 종묘사직 그러니까 영조, 왕 이 자체 자리가 과연 조선이랑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야기 자체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끌어가면서 뭐 정순왕후 등장하고 노론 등장하고 이렇게 어차피 할 거였으면 그럼 더 크게 벌려서 아예 왕궁 밖까지 가던가 뭐 군부 얘기가 나오든가 해서 하나를 좀 깊이 있게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 조선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조선이 지금 어떤 문제고 그래서 지금 영조가 어떤 문제고 이런 상황까지 아예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너무 작게 사직 얘기만 얼핏얼핏 해주고 아버지와 아들 얘기로 가다가 막 그런 얘기 교육 문제로 가다가 이래버리니까 약간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형식만 왕궁을 빌리고 이야기 자체는 아버지와 아들 문제가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좀 초점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보려고 네. 하신다면 네, 그럴 수도 있죠. 곽 기사님께서는 영화 좀 괜찮았던 장면이랑 혹시 딱 세 장면 생각이 나는데요. 오, 네. 초반에 그 무덤에서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들고 탁 나가는 장면들 수화같이 딱 네. 나갔고 그 중간에 송강호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진짜 그냥 진짜 서럽게 우는 것처럼 진짜 리얼하게 네. 뇌리에 너무 박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반 수면 상태였습니다. 가수면 상태였죠. 네. 근데 사실은 푹 자고 있다가 우는 장면이 너무 서글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난 거죠.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어요. 원래 보통 잘 때는 잠이 깰 때는 꽝꽝 뭐 임팩트가 있는 거거나 네. 사운드가 꽝꽝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울음소리에 깨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임팩트가 있고 저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날 좀 영화관에서 이렇게 잠을 많이 자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 하나만으로도
그 영화를 다 못 보고 딱 그 한 장면을 봤다. 그래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송강호 씨 송강호 씨의 그 그래요? 우는 연기, 그리고 그게 아마 독백 치는 네. 예, 그 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배우가 송강호 씨 아니었으면 그 대사, 그 네. 읊조린 대사를 칠 만한 배우가 많지는 않았겠죠. 그쵸. 네. 없죠.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렇게 읊조릴 수 있는 다른 색깔을 내긴 했겠지만. 네. 근데 송강호 씨의 존재 자체가 이 영화를 상당 부분 지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송강호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영조를 연기를 했잖아요. 송강호 씨가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노년의 연기를 충분히 소화했는데, 뭐 문구영 씨도 하고 진지 씨도 했지만, 그 송강호 씨의 연기들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젊을 때 그 영조를 보여주고, 또 노년의 영조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더 늙은 영조를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몰입도가 상당하고, 이 사람 자체가 워낙 쫌팽이고 비틀린 사람이잖아요. 귀를 씻고 자기 방 들어가기 전에 막 부적을 태우고 온갖 미신들을 믿는 사람, 이런 것들이 기록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제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구현을 할지가 전 좀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쫌팽이고 자기 안에 워낙,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변에 좋아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의외로 또 정조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딱 보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네. 주변에 뭐 고든 말하는 사람들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한마디씩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 사람 캐릭터가 어떻겠다가 그려지는데,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그거를 훨씬 더 폭넓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다 표현하죠. 이 사람이 속도 좁고 자기의 그런 열등감도 많고 하지만 그 속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뭔가 잘해보려고, 왕으로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를 자기가 잘 끌어낸 것 같아요. 실제로 감독이 준 것보다도. 네. 사실 영조가 그랬죠. 그 사도세자를 그렇게 자기가 보내고 나서 그 미안함을 손자인 네. 예, 정조한테 다 풀어주려고 했던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노론 세력으로부터 자기 독립시키려고. 손자를 지켜서 왕을 시키려고 무단히든 노력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 노론 세력한테 정조를 이후에. 지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죠. 왜냐, 그 전에 연산군 때 그 모습을 봤거든요. 패비윤 씨를 그 세력이 패비윤 씨 아들인 연산군이 숙청을 하고 막 그래서. 숙청하고 피비린내가 정말 심하게 났었죠. 그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 세력이 그의 아들인 사도세자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로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삼불필지설이라고 네. 그 홍공안의 그 아마 친인척쯤 되는 거예요. 네. 그 외척이죠. 네. 외척인 사람이 주도를 해서 영조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정말 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정조한테 대리청정을 맡기려고 한다. 근데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부분은 뭐 그렇긴 한데 아직 왕께서 그래도 정사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네. 반대의 가장 정석적인 이유로 될 수 있겠지만 대놓고 합니다. 세자는 노론과 서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또한 알 필요 없다. 그리고 정사에 대해서 세손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개무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공식 성사에서 신하가 네. 세자를 세손을.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 인사권, 모든 전반적인 거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린이 좀 초반에 그죠. 몰래 공부하고 네. 몰래 운동하고 그렇죠. 뭐 그러잖아요. 운동을 왜 했을까요? 그렇죠. 운동을 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몰래 막 이렇게 정말 죽은 듯이 이렇게 살면서 그렇죠. 자기 힘을 키워갔다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네요. 그죠? 정조를 그쵸. 위해서 아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사도세자에게 미안함을 모두 풀려고 했죠. 그 정조한테 네. 풀어주려고 했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예. 참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영화는 되게 궁금증이 많아지는 영화 같아요. 네, 보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왜 그럴까? 너무나 궁금해지고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 궁금증이 하나도 안 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나 많이 남아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되게 많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그러면 이거 뭐 추천 비추천으로 갈까요? 네,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먼저 박 기사님부터. 네. 저는 당연히 추천인 거고요. 유아인, 송강호 이 두 배우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만하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 오락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그런 관객이라면 메이즈 러너 봐야죠. 메이즈 러너. 예, 그렇죠. 차라리 그거 보시는 게 낫죠. 하지만 오락적인 부분보다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 또 연기 잘하는 배우의 그 모습을 감상하시고 싶다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장면, 두 장면만으로도 크게 임팩트가 있는 네. 그 장면으로 모든 게 더 채울 수 있는 예,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극을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하 드라마나 뭐 안 그러면은 드라마에서 이제 사극 많이 하잖아요. MBC나 뭐 이런 데서 창립 특집 뭐 이런 걸로. 저는 사극을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별로 의미를 잘 그 두제를 좀 못하겠고, 네. 그리고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지금 현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갖고 그게 옛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래서 저는 원래 사극을 크게 안 좋아하는데도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호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두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야기 전개를 이준익 감독이 저한테는 좀 잘 맞게 연출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제가 느꼈을 때는 사극으로 치고는 굉장히 좀 인물들의 색깔을 좀 잘 살렸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이 추천사로는 청나라 강아지까지도 연기를 잘하게 보이는, 걔도 외면 연기하잖아요. 네, 잘하게 보이는 그런 영화. 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예. 네, 강아지까지도 연기를 잘해 보이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조연들이 빵빵하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 보말이고요. 네. 네. 사극이라는 게 저는 사실 옛날의 이야기에 오늘의 상상력을 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시각으로 그 인물을 재구성하는 거고, 오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고, 그 행간이라는 거를 복구하는 게 사극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간을 보여줘서 그 상황 자체를 구현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오늘의 고민들이 많이 읽히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아버지, 오늘의 아들, 그리고 오늘의 권력자와 오늘의 신하들, 뭐 신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각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그 영화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이거에 전혀 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지만 이야기 자체를 오락성 있게 재밌게 보기에도 그 서사가 너무나 약했다. 도대체 이 영화가 무얼 위해 감독이 만든 거지가 헷갈릴 만큼, 어떤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지 모를 만큼, 그래서 저는 소편 이야기도 한 거였고, 소편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비추를 줄 수 없는 건 역시 배우예요. 송강호와 유아인, 그중에 특별히 송강호 씨의 연기는 정말 일품이었고요. 근데 배우가 잘 차려졌다고 해도 그렇죠. 이게 영화적으로 배우만으로는 끌어갈 수 없다는 걸 느꼈던 게 네. 얼마 전에 본 협녀였거든요. 이병헌 씨? 네, 그래서 나름은 잘 살렸다는 생각. 아니요, 저는 협녀랑 뭐 비슷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배우 둘만이 아니라 저는 전혜진 씨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전혜진 씨랑 김혜숙 씨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전혜진 씨는 상황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참아온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 왕궁이라는 좁은 곳에 갇혀서
평생을 참아왔다가 자신의 모든 희망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곧 죽게 됨을 알았을 때 털썩 무너져 버리던 그 전혜진 씨의 심정도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전혜진 씨가. 그리고 문근영 씨도 나름대로 임팩트 있게 연기를 해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처음 보는 배우들이나 또 생소한 배우들, 예를 들면 저희가 수지라는 영화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수지에 나왔던 주연했던 박소담 씨가 이번에 그 내인 역으로 나와서 회초리를 맞는 연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서예지 씨인가? 그분이 이제 예, 맞아요. 왕후 연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신예 배우들도 잘 등용했고 기성 배우들도 연기를 잘 시킨 좋은 영화였다. 연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마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100회 넘었죠. 네. 예, 100회가 넘으면서 사극을 여러 편 다뤘는데 제가 사극에 추천을 준 건 이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사극을 안 좋아했네요. 영양, 영린 뭐 그렇죠. 이런 거 같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원래.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는데 예, 사극이나 사극물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결말이 정해져 있는 네. 아는 이야기. 예, 그 아는 이야기, 그 안에서 새로운 걸 그죠. 끌어내야 돼서 만들어야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봤는데 네. 제가 추천을 준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아무튼 저희 104방인가요? 105방인 104방 네. 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각자 소감, 오늘 방송 자체가 처음 포맷을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그 팟캐스트에 굉장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책도 나오고 갔던 거. 어떤 거죠? 빨간 책방이요? 아니요. 조선 뭐 조선왕조실로. 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로. 흡사 박실백이요? 박시백. 박시백의 조선 왕조실록을 보는 듯한. 또 보기 편하게 네. 만화로 네. 돼서 나온 책이죠. 네, 그 아무튼- 팟캐스트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 104번째 방송 104방 자체가 네. 거의 그 박시백과 그 비등한 그런 퀄리티의 방송이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곽 기사님을 모셔가지고 네.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네, 좀 더 이제 풍성해지는 이야기를 네. 좀 나눌 수 있었네요. 네. 그 곽 기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이야기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극 나오면 또 출연하실까요? 현대극은 좀 힘드신가요? 그런 것보다 우선 뜻깊게 이렇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우선 너무 좋고요. 근데 뭐 첨이라는 변명을 좀 섞어서 굉장히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또 이게 방송으로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저희 영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생활하는 어느 가족이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어머니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끔씩 듣는 그랬대 저랬대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리얼함이 있는 연기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부분만 보고 네. 영화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는 연기 정말 갑이었습니다. 네, 뒤주에 가도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요즘에도 아들 싫어하는 아버지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많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들이 하나 있거나 본인 아들이 있으면은 네.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들은 없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TV에서 봤었는데 네. 아버지들의 눈에 보기에는 항상 아들은 부족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아버지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와도 어떻게 보면은 어울릴 법한 역시 네. 역사는 똑같구나. 이 얘기를 박 기사님이 하시니까 정말 와닿네요. 네. 정말 와닿는 얘기. 그렇죠. 저도 뭐 딴 데 가면은 네. 우리 아들 삼고 싶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무슨 그런 거지. 아버지에게 아니, 만큼은.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제 부족한 면을 많이 이렇게 찾으시니까 찾으셨어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들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네. 나중에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기대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도 옛날만큼 이렇게 그 집 안에서 같이 쭉 살면서 강하게 아버지랑 가장 밑에서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이런 느낌은 조금 많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힘든 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속에서 다룬 게 만약 사극이라 그렇지만 사실 요즘 드라마는 재벌이 더 주잖아요. 재벌 가문 속에서의 다뤄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S가 있잖아요. 네. S가 이야기만 해도 똑같잖아요. 네. 그 지금 삼성병원에서 네. 꼭대기에서 누워 계시는 분이 아이 그분. 아들을 정말 만족을 못했잖아요. 그 아들의 네. 행동이나. 그렇죠. 네, 근데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재용 씨는 그만한 그릇은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분들이 저희 팟캐스트 어떻게 저희 아직 광고를 안 받고 있지만 나중에 삼성 광고 못 싣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그릇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버지의 기대에 충족되는 아들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아들일까요? 그렇죠. 그 보통 좋은 놈일까요, 그거? 아들이 많으면은 그 장남은 무조건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차남부터 네. 이제 아버지가 마음을 이제 열고 주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막내 많아요, 아들한테 막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이런 조선조에 보면은 예. 아들을 좋아했던 아버지 있나요? 혹시? 아들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세종이 문종이죠. 아, 그러네. 굉장히 아꼈죠. 그리고 문종 역시도 아버지를 이어 이제 뛰어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아무래도 유전하다 보니까 이 천재는 아무래도 일찍 죽는. 제일 좋은 왕이 또 근데 좋다고 하기엔 좀 빡세신 부분도 많지만 또 세종대왕님은 아들도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 그럼요. 그 중에 문종을 또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문종이 문종이 장남인가요? 적장자 네. 중에서도 가장 장남이었죠. 그런데 그 적장자 중에 장남이 또 그렇게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예, 품성도 좋고 돌아보면은 그 선대랑 이제 아들이랑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유전이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네.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성향도 뭐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면 그 보수적인 걸 못 견딘 아들이 되게 진보적이고 그 아들이 또 진보적인 걸 못 견딘 또 아들이 보수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이네요. 네. 근데 세종대왕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형제들 사이에서 피비린내는 안 났지만 그 윗대는 그렇게 싸웠고 그렇죠. 자기 대해서도 막 갈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밑에는 이제 또 아들들을 막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좀 재밌어요. 바로 배우진 못하고 아버지한테 불만을 느꼈던 게 뭐 군대도 그렇지 않나요? 그 선임들이 엄청 막 네. 때리고 그러면은 자기는 또 이제 잘해준다고 잘해주면은 애들이 또 망가지니까 또 아, 그럼요. 엉망으로도 가고 고춧가루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예.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족하는 뭐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영화 사도에서도 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 기사. 박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곽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